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그 데브옵스 분야 커리어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면접에서 어떤 질문들을 주로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좀 실무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면접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데브옵스 핵심 개념을 좀 빠르게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께도 오늘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참고한 자료가 데브옵스 신입 면접, 선택된 5개의 질문에 대한 실무적 답변 예시인데요. 이 자료가 좋은 게 그냥 이론만 쭉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신입 지원자 입장에서 본인이 가진 경험이나 아니면 배우려는 의지 같은 걸 면접관한테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답변 예시를 잘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단순히 뭘 안다고 답하는 것 이상으로 내 경험, 비록 작은 거라도 그걸 어떻게 연결하고 또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답변 예시들을 좀 뜯어보면서요. 데브옵스의 기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켈름스 원칙, 그리고 요즘 정말 많이 쓰이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MSA라고 하죠. 또 개발 초기부터 보안을 생각하는 뎁세코옵스, 그리고 아주 실용적인 도구지만 놓치기 쉬운 기세그너어 파일이나 SSH 키의 중요성까지 하나하나 같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 켈름스부터 시작하죠. 네, 켈름스. 네. 데브옵스의 5가지 핵심 가치라고 불리는 이 켈름스. 이 약어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고 이게 데브옵스 문화를 이해하는데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들 할까요? 켈럼스는요, 그 데브옵스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또 실천하려면 이 5가지 핵심 요소가 중요하다 해서 앞글자를 따서 만든 약어입니다. 컬처, 그러니까 문화, 오토메이션, 자동화, 린 방식, 메저먼트, 측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쉐어링, 공유, 이렇게 5가지죠. 이게 중요한 게 데브옵스가 단순히 기술 몇 개 도입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조직 문화나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걸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럼 각 요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단순히 정의만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맞아요. 개별 정의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게 정말 핵심입니다. 먼저 컬처, 문화는요. 부서 간의 벽, 특히 이제 전통적으로 개발팀이랑 운영팀 사이에 좀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걸 허물고 다 같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협업하고 서로 신뢰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오토메이션, 자동화는 뭐 빌드, 테스트, 배포 이런 반복적이고 사람이 하면 실수하기 쉬운 작업들 있잖아요. 이런 걸 자동화해서 효율성, 속도, 그리고 일관성을 높이는 거죠. 네. 네. 근데 이 자동화가요. 또 린 원칙하고 아주 깊게 연결돼요. 린은 기본적으로 낭비를 찾아서 없애고 고객한테 가치를 최대한 빨리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다 보면 지연되거나 실수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낭비잖아요. 자동화가 바로 이런 낭비를 줄여서 린을 실현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동화가 단순히 그냥 편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린이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 가치를 더 빨리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메저먼트, 측정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프로세스나 그 결과, 성과를 정량적인 데이터로 관리하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면 뭐 시스템 장애가 났을 때 복구하는 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 MTTR이라고 하죠. Mean Time to Recover. 또는 얼마나 자주 또 성공적으로 배포하는지를 나타내는 배포 빈도 같은 지표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측정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개선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죠. 그렇죠. 감으로만 할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쉐어링, 공유는요. 뭐 지식이나 경험,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까지도 투명하게 공유하는 문화를 말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다른 팀에서 이미 겪었던 문제를 우리 팀이 뽀겼거나 좋은 도구나 방법론이 있는데 우리만 모르고 지나가거나 이러면 조직 전체의 성장이 더뎌지겠죠. 결국에는 측정을 통해 얻은 결과나 학습한 내용들을 서로 공유해야만 건강한 문화 속에서 지속적인 개선, 즉 린이 가능해지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와,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이 5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데브옵스가 제대로 작동하겠구나 싶네요. 자료에 나온 답된 예시를 보니까 지원자가 이걸 설명할 때 그냥 개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학교 팀 프로젝트 경험은 문화에 연결하고, 간단한 배포 스크립트 짜봤던 건 자동화해, 동아리 활동하면서 회고했던 건 린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작은 경험들을 연결시키려고 애쓴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사례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KOMS 원칙을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 이걸 실무에서 이렇게 적용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각 원칙을 나열만 하는 것보다 이 원칙들이 왜 중요하고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는 게 훨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면접에서 이 연결고리를 잘 보여주는 게 차별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KOMS를 이해한다는 게 단순히 기술 스택을 아는 것 이상으로 이 사람은 데브옵스가 지향하는 협업 문화나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마인드를 갖출 준비가 되었구나 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MSA입니다. 네, MSA. 이것도 요즘 정말 많이 이야기되는 아키텍처 패턴이죠. 맞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용어 자체는 익숙한데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고 왜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는 걸까요? MSA는요. 기존에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던 방식, 이걸 보통 모놀리식 아키텍처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랑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기능들을 예를 들어 사용자 인증 기능, 상품 관리 기능, 주문 처리 기능 이런 식으로 특정 비즈니스 기능을 중심으로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독립적으로 개발되고 배포되고 또 필요하면 확장될 수 있는 작은 서비스들의 집합으로 전체 시스템을 만드는 설계 방식입니다. 이 작은 서비스들끼리는 보통 REST API 같은 표준화된 방식으로 서로 통신하고요. 하나의 큰 덩어리를 기능별로 잘게 나눈다. 자료의 답변자는 개인 프로젝트로 웹 서비스를 만들 때 이걸 적용해 봤다고 하던데요. 사용자 인증, 상품 관리, 주문 관리 기능을 각각 다른 파이썬 플래스크 서비스로 분리해 봤다고요. 그렇게 직접 해보니까 어떤 점이 좋았다고 이야기하던가요? 네, 답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장점을 경험했다고 나와요. 첫째는 서비스 하나에 문제가 생겨도 그게 다른 서비스로 바로 퍼져나가지 않아서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점. 이건 보통 장애 격리라고 하죠. 둘째는 각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으니까 개발 속도나 생산성이 좋아졌다는 점이고요. 이게 사실 MSA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들 중 일부입니다. 그 외에도 서비스별로 필요한 만큼만 자원을 늘릴 수 있는 선택적 확장성이라든지 각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기술 스택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기술 다양성, 또 작은 팀이 특정 서비스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MSA의 중요한 장점으로 꼽히죠. 장점 위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시 반대로 신입 개발자가 작은 프로젝트에서 MSA를 처음 시도할 때 오히려 관리할 게 너무 많아져서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단점 같은 건 없었을까요? 자료에서는 그런 고민까지는 다루지 않았나요? 그거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MSA는 서비스들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서비스 간에 어떻게 통신할지, 데이터는 어떻게 일관성을 맞출지, 또 분산된 환경에서 테스트나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서 모놀리식 아키텍처보다 복잡성이 확실히 증가하는 측면이 있어요. 자료의 답변자가 이 부분까지 아주 깊게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규모 서비스 환경에서의 MSA 운영 경험은 아직 부족하다. 앞으로 도커나 쿠버네티스 같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를 통해서 이런 복잡성을 관리하는 방법을 더 배우고 싶다는 식으로 계획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사실 면접에서는 MSA의 장점만 줄줄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런 단점이나 복잡성도 내가 인지하고 있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보여주는 게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역시 장점만 있는 기술은 없으니까요. 작은 프로젝트라도 직접 MSA 방식으로 한번 부딪혀 보면서 장단점을 몸으로 느껴보고 그걸 바탕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걸 해결하려면 이런 걸 더 공부해야겠다. 하고 학습 계획을 세우는 자세가 중요하겠네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학습 과정에서 이 MSA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또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는지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뎁스로 넘어가 보시죠. 네, 이제 개발 뎁과 운영 옵스 사이의 보안, 색
이 합쳐진 뎁섹옵스입니다. 아, 요즘 정말 보안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 걸 보면 이 뎁세콥스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접근 방식이라고 봐야 할까요? 뎁섹옵스는요, 개발팀, 보안팀, 운영팀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전체 과정, 즉 개발 생명주기 SDLC의 아주 초기 단계부터 보안을 고려하고 가능한 한 많은 보안 관련 활동들을 자동화해서 프로세스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문화이자 방법론입니다. 예전에는 보통 개발이 거의 다 끝나고 나서야 보안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별도의 보안팀이 나중에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비효율적이고 또 막판에 발견된 보안 문제를 수정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뎁세콥스는 Shift Left라는 개념을 강조해요. 보안 점검 시점을 개발 프로세스의 왼쪽, 그러니까 더 이른 단계로 옮겨와서 처음부터 계속 고려하고 검증하자는 거죠. 개발 초기부터 보안을 함께 가져간다. 와, 정말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네요. 자료의 답변 예시에서는 학교 프로젝트 할 때 GitHub 액션스 같은 CI/CD 도구를 써서 코드 커밋할 때마다 자동으로 보안 취약점 스캔 같은 걸 돌리도록 설정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개발 파이프라인의 보안을 통합하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뎁세콥스 실천 방법 중 하나죠. 코드 저장소에 코드가 푸시될 때마다 자동으로 정처 코드 분석, SAST라고 해요. 소스 코드 자체의 취약점을 분석하는 거죠. 아니면 동적 코드 분석, DAST. 이건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찾는 거고요.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에 알려진 보안 문제는 없는지 검사하는 의존성 검사, SCA, 소프트웨어 컴포지션 애널리시스 같은 걸 CI/CD 파이프라인에 넣어서 돌리는 거예요. 스닉이나 트리비 같은 도구들이 보통 이런 역할을 많이 해주죠. 답변자는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아직 제가 보안 지식은 많이 부족합니다 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오와스프 탑 10, 그러니까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흔하고 위험한 10가지 취약점 목록이죠. 같은 기본적인 보안 지식은 꼭 학습하고 관련 도구 사용법도 익히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점이 또 인상 깊었습니다. 네, 바로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개발자나 운영 엔지니어가 보안 전문가 수준이 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보안 원칙은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내가 작성하는 코드나 내가 구축하는 인프라가 안전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브세컵스는 결국 보안은 저기 보안팀만의 일이 아니라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개발 과정에서 보안을 얼마나 일찍 그리고 얼마나 자주 고려하고 계신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한번 되돌아볼 만한 질문이네요.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도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Git ignore 파일인데요. 이게 별거 아닌 설정 파일 같지만 이게 없으면 아주 큰일 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Git ignore 파일은요, 우리가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 Git을 많이 쓰잖아요. 이 Git한테 여기 명시된 파일이나 폴더는 네가 추적하거나 관리할 필요 없어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설정 파일이에요. 보통 프로젝트의 제일 상위 폴더, 그러니까 루트 디렉토리에 두죠. 여기에는 Git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컴파일된 실행 파일이나 빌드 과정에서 생기는 임시 파일들 같은 거요. 또는 반대로 Git으로 관리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들, 예를 들면 민감한 정보가 들어있는 로컬 환경 설정 파일 .env 같은 거나 운영체제나 개발 도구가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파일들, 로그 파일, 엄청 큰 데이터 파일 등을 지정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이 파일을 제대로 설정 안 해놓으면 아까 자료에서는 끔찍한 일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터질 수 있는 건가요? 답변자의 경험담이 아주 생생하죠. 실수로 중요한 API 키나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 같은 민감 정보가 들어있는 .env 파일을 커밋해버려서 그게 코드 저장소에 그대로 노출됐던 아찔한 경험을 했다고 하잖아요. 또 파이썬 개발할 때 자동으로 생기는 py 캐시 같은 캐시 디렉토리가 불필요하게 커밋돼서 저장소로 지저분하게 만들었던 경험도 이야기하고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실수들이 실제 현업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로컬에서만 필요한 빌드 결과물이나 불필요한 파일들이 원격 저장소에 섞여 들어가면 나중에 CI/CD 파이프라인 돌릴 때 빌드 오류가 나거나 배포가 실패할 수 있어요. 둘째, 이게 가장 위험한 경우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비밀 정보가 외부에 유출돼서 아주 큰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셋째, 이런 불필요한 파일들이 계속 쌓이면 저장소 용량만 커져서 나중에 코드를 클론하거나 풀받을 때 속도가 엄청 느려지고 빌드 시간도 늘어나고 결국 저장 비용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간단한 설정 파일 하나 제대로 안 챙겼다가 그렇게 연쇄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군요. 답변자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프로젝트 시작할 때 .git 지그노어 파일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또 팀원들하고 이걸 공유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고 강조하네요. 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복잡한 CI/CD 환경에서는 이런 실수를 아예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커밋하기 전에 자동으로 검사하는 훅 같은 걸 설정하는 등의 개선 방안까지 고민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Git.gd어는 정말 작아 보이지만 협업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개발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프로젝트의 루트 디렉토리에도 Git.gd어 파일 잘 설정되어 있는지 혹시 빠진 내용은 없는지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 아주 실용적인 제안이십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네요. SSH 키를 이용한 Git 인증 방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Git 원격 저장소, GitHub이나 GitLab 같은 걸 많이 쓰잖아요. 이 원격 저장소랑 내 로컬 컴퓨터랑 안전하게 통신하기 위한 인증 방식 중 하나가 바로 SSH 키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드를 푸시하거나 풀할 때 서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이 작업을 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가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보통 쓰는 아이디 비밀번호 방식 대신에 SSH 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SSH 키 방식은 그럼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자료 설명을 보니까 로컬에서 키를 만들어서 공개 키라는 걸 서비스에 등록해두면 그다음부터는 비밀번호 입력 없이 자동으로 인증이 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SSH는 기본적으로 비대칭 키 암호화라는 방식을 사용해요. 이게 뭐냐면 먼저 내 로컬 컴퓨터에서 SSH 키젠 같은 명령어로 써서 한 쌍의 키를 만들어요. 하나는 나만 아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개인 키, 프라이빗 키고 다른 하나는 외부에 공개해도 괜찮은 공개 키, 퍼블릭 키예요. 그리고 이 공개 키, 보통 점퍼 확장자를 가진 파일의 내용을 GitHub이나 GitLab 같은 서비스의 내 계정 설정 페이지에 복사해서 등록해두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긴 명령어를 사용할 때 내 로컬 컴퓨터의 Git 클라이언트는 내 개인 키를 이용해서 요청에 서명을 하고요. 원격 서버는 미리 등록된 내 공개 키를 이용해서 이 서명이 유효한지 검증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를 인증해요. 그래서 매번 비밀번호를 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아주 편리합니다. 오, 비밀번호를 안 쓰니까 일단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보안이죠. 비밀번호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다가 중간에 탈취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실수로 어딘가에 노출시킬 위험도 있잖아요. 근데 SSH 키 방식에서는 내 개인 키 자체가 네트워크로 전송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편리성인데요. 특히 CI/CD 파이프라인 같은 자동화된 환경에서 스크립트가 Git 저장소에 접근해야 할 때 비밀번호 입력 과정이 없으니까 인증 과정을 아주 매끄럽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답변자는 이런 장점들 외에도 실무에서는 이 키를 그냥 만들어 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언급했네요. 주기적으로 키를 바꾸거나 만료되면 처리하거나 이런 것들이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키를 한번 생성하고 등록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보안 정책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키를 교체해주는 게 좋고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키는 비활성화하고 삭제해야 하고 또 이 키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체계적인 키 관리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면접에서도 단순히 키 생성, 등록 방법만 아는 게 아니라 이런 키 관리의 중요성까지 내가 인지하고
관련 보안 지침까지 더 학습하겠다. 이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SSH 키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개발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확실히 그냥 비밀번호 치는 것보다 SSH 키 방식이 왜 더 선호되는지, 그리고 이게 단순한 편리함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데브옵스 신입 면접 답변 예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KLMS 원칙부터 시작해서 MSA, DevSecOps, 그리고 Git 이그노어와 SSH 키 활용까지 데브옵스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정말 두루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 내용들이 데브옵스를 배우고 또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답된 예시들에서 공통적으로 좀 강조됐던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단순히 이론을 외워서 달달 말하는 걸 넘어서는 태도였던 것 같아요. 내 경험이 비록 작고 사소할지라도 그걸 데브옵스 개념과 어떻게든 연결시켜보고 거기서 내가 뭘 배웠는지 혹은 어떤 문제점을 느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능력,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내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더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브옵스라는 분야 자체가 끊임없이 기술이 변하고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기술 스택을 아는 것만큼이나 계속 배우고 개선하려는 문화와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각 주제 말미에 보면 항상 추가 학습 계획 같은 걸 언급했었죠. 예를 들면 실제 팀에서 CALMS 원칙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사례 연구를 해보겠다든지, 대규모 MSA 운영 경험을 쌓고 싶다든지, 최신 DevSecOps 도구나 기법을 더 배우겠다든지, 아니면 복잡한 CI/CD 환경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보안 장치를 마련해야 할지 연구하겠다든지, 조직 수준의 키 관리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겠다든지, 정말 파고들수록 배울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배우는 과정 자체가 데브옵스 엔지니어로서 성장하는 여정이니까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가장 크게 자극한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당장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다음 단계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분명 여러분을 또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